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 13건 가운데 결론이 나온 8건 모두가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의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 지금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판했고요. 검찰은 포기 입장,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감사원장 체제해.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검사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검사 이창수.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아니고요. 다른 건이 있었죠. 굉장히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중에 4건에 대한 선고를 했는데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그것도요.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8대 0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기각들이 나온 건지요. 3명이 당사자. 우선 체제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 전원 일치 기각. 그리고요,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 그리고 거기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이 돼요. 여기도 전원 일치로 모두 탄핵소추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회를 통과해서 헌재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가 사실은 이 국회 측이 검사 역할을 한 건데 국회 쪽에서 탄핵시켜 주세요 했지만 헌재에서는 안 됩니다. 기각입니다. 안 받아준 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지금부터 이 얘기 좀 깊숙하게 다뤄보겠는데요. 3분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고 서동민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서동민 변호사, 요 내용이요. 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깊숙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이걸 이렇게 주의 깊게 안 보셨으면 기각이 나온 건데 무슨 산으로 탄핵소추가 됐더라?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이 있어서 우선 서동민 변호사께서 체제감사원장 건과 검사 3명 건에 좀 나눠서 탄핵소추가 왜 된 건지, 그리고 오늘 헌재가 왜 기각 판단한 건지, 이걸 좀 아주 핵심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사유를 말씀을 드리고 또 곧바로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체제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2022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은 이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게 문제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발언이 감사를 편향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발언으로 단정지어서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관저 이전과 관련된 감사, 여기에 대해서 부실 감사를 했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공방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네요. 여야 네.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그걸 놓고. 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감사가 부실했다라는 사정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유, 그러니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표적 감사를 한 것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당시에 다수의 제보로 실시한 감사고 이 위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감사였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결국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야당 쪽에서 사실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 탄핵 사유까지 볼 수 없어라고 이 헌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검사 3명 건은 뭡니까? 일단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 사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런 조사의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사유가 해당이 됐었습니다. 방문 조사를 했었던 이른바 야당 쪽에서 뭐 황제 조사다 이렇게 지적했던 그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그 수사권의 그 재량권을 넘어갔다, 일탈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김 여사의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이
결국 검사의 책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국회 측의 주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당시의 수사가 적절하게 지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예.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 부분을 결국엔 재량권을 넘어갔다 일탈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그때 검찰에서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됐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것이 허위다라면서 또 사유의 하나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부정확한 발언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허위 발언이라고 볼 수가 없다에 따라서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탄핵 사유가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특히 지난해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에서 반박하면서 그걸 왜 문제 삼는 거예요? 이렇게 치열한 쟁점들이었군요. 다 정치적 쟁점. 근데 그게 탄핵 소추로 이어졌고 헌재 판단이 나왔는데 이거는 탄핵까지 갈 사이가 아니에요. 하고 기각 결정이 모두 나온 상이 된 겁니다. 자, 이 결과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겁니다. 상반된 반응이 물론 나왔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각을 예상하지는 않았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한 감사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취지를 비춰보면 최재 감사원장의 이 탄핵 심판은 인용 가능성도 저희도 매우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던 것이지.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자, 그럼 오늘 헌재 결정, 여야에서 나온 반응까지 들어봤는데 오늘 두 분의 의견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4건에 대한 헌재 기각 결정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일단 헌재가 재판관이요. 지금 4대 4로 좀 편성돼 있다고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 성향으로 그렇게 성향으로 분류합니다. 그렇게 보죠. 이게 친민주당 성향의 재판관들과 아닌 재판관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 4대 4라고 구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대 0 전원 일치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에서 탄핵을 했을 때 사유가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탄핵했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근태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 감사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가볍게 실제 근태 확인해 본 결과 실제 그날 지각 그러니까 세종청사로의 출근이 90% 이상이 지각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그런 부분도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재 특히 감사원장에 대해서는요. 사드 정유안보실장에 그 사드 관련된 기밀을 중국에 넘긴 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이걸 검찰이 수사 의뢰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이것 또한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 지적한 게 헌재에 가서 또 한번 확인이 됐다. 국가 안보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감사나 또는 정치적으로는 전혀 치중됨이 없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판단이 되고 있다. 그런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특히 지금 이준우 대변인 잠깐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관 8명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 다 다르다. 물론 임명 주체, 추천 주체 다르기 때문에 다 성향이 다르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에 대한 기각이 나오는데 모두 8대 0으로 나왔다. 지금 여당에서는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오늘 결과에 조금 당혹했나요? 어떻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뭐 좋은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논평을 내도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약간 힘이 있는 논평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힘이 있는 논평은 아니었죠. 그러나 뭐 감사원장 부분은 3인의 헌법재판관이 일부 위법 위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별개의 의견을 냈죠. 그렇지만 그 중대성이 탄핵에 이를 정도가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탄핵을 해서 판단을 받아볼 만한 사안이었다라고는 봅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 결과는 존중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은 저도 방송에 나와서 비판을 많이 했지만 이거는 예견된 기각입니다. 예견된. 그렇습니까? 제가 봐도 그렇고요. 그때도 검사가
일부 재량을 본인의 판단과 재량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탄핵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법에 또 정한 절차와 해결 방식을 통해서 해야지 이것을 실무, 사실상의 실무, 수사 실무, 공소 실무를 하는 검사들을 탄핵을 한다? 이거는 저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원장은 그거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조직의 수장이기 때문에 조직의 방향성이나 철학에 대해서도 분명히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의 국회에서의 발언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었음에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무총장인 유병호 사무총장의 행위들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노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일부 위법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다시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제어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로 약간 다르게 평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검사 부분은 이건 좀 무리했다, 처음부터 이런 평가셨는데, 오늘 탄핵안이 기각된 후에, 기각됐으니까요, 당사자는 다 직무 복귀하는 겁니다. 그 시간부로. 특히 최재 감사원장 출근을 했습니다, 바로.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좀 밝히죠. 들어보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복귀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관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동균 변호사. 오늘 최재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기각이 되면서 아까 김성일 평론가 잠깐 언급하셨거든요. 별개 의견, 3명의 헌법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냈어요. 반면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 결정을 하면서 여긴 별개 의견이 없었어요. 약간 뭔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별개 의견이라는 것은 이제 결론은 똑같지만 거기에 이르는 과정이 일부 다를 때 그 재판관들이 의견을 추가로 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최재 원장에 대해서 별개 의견이 나온 것은 당시에 이제 감사원 훈령이 개정된 사실이 있는데 이때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했다는 점, 그것은 이제 헌법 그리고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개 의견이, 그러니까 감사원장에 대한 그 별개 의견은 약간 여러 가지 뭐 상황이나 행동을 보면 약간 문제는 있다. 다만 그것이 탄핵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위중한 정도가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래도 탄핵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게 다른 5명과는 약간 다른 의견을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검사들의 이제 탄핵 심판 결과는 사실 이런 위반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국에는. 그건 일치된 의견인 거고 별개 의견도 없는 일치된 의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따지기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 두 사건 모두가 탄핵 기각이 된 것은 감사원의 그런 감사 업무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상당히 그 범위에 대해서 존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각을 하게 된 공통된 배경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제 결국 이 차이, 그러니까 별개의 경우와 같은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지금 문제된 부분은 이제 감사원이, 그러니까 독립한 그런 기관인 감사원이 자신의 감사 권한 일부에 대해서 다른 행정부에게 넘겨준 듯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이제 감사의 권한 범위 밖을 넘은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반면에 지금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수사 권한 내에서 수사들을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별개 의견이 나올 만한 사항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는 거요, 사실 평소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나온 이 4건의 심판 결과 역시 평시였다면, 그러니까 평시라는 거는 전후 맥락에 별다른 일이 없이 그냥 이것만 딱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었다면은
그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 그리고 뉴스와이드가 이렇게 깊숙하게 다룬 이유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건이 무려 29건이고요. 그중에서 국회를 통과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가 있는 거는 13건에 이릅니다. 이른바 줄탄핵소추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윤 정부 출범 후 탄핵안 발의 29건이었어요. 그럼 이 29건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 맨 밑에 검은색 숫자 16건은 중간에 철회되거나 폐기가 됐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계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소추가. 그래서 국회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그냥 이렇게 버려졌거나 철회됐거나 그냥 이게 흐지부지 됐거나 그런 게 16건. 그러면은 29건에서 16건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럼 남은 거는 13건이 남는 거죠. 그럼 이 13건은요, 국회를 통과했어요. 헌재에 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8건이 기각이 된 겁니다. 오늘 나온 4건을 포함해서 앞서 4건이 있었거든요. 이 중에 8건이, 13건 중에 8건이 기각이 됐고요.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또는 다 끝나고 선고만 남아있는 게 5건인 겁니다. 여기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5건에는. 근데 보세요. 빨간 글자로. 13건 국회 통과했는데 그중에 8건이 지금 쭉 기각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결과가 나온 건 다 기각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러자 여권 내에서 비판이 나오죠. 비판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탄핵 폭주족 이재명의 예견된 결과 사죄하세요.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과 민주당 탄핵을 사적 복수국의 수단으로 썼다. 그 결과가 이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재명 장난감처럼 탄핵을 사유했다. 민주당 과잉 탄핵 입장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입장 좀 내세요. 이렇게 반응이 나온 겁니다. 요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 우선 오늘 헌재가 검사 3명에 대한 이 탄핵 심판 결과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또 귀를 잡는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고,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준우 대변인, 일반 줄 탄핵 소추가 있었지만 지금 뭐 따지고 뭐 줄 기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건 남용이라고, 탄핵 소추권 뭐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또 이런 얘기까지 또 첨부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지금? 탄핵에 대한 남용, 저기에 대한 입장을 헌재가 밝힐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아마도 상당히 여론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여론을 의식해서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저런 답변을, 저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남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는 민주당이 약간 반색을 하면서 들을 만한 내용 같기도 해요. 그렇죠. 민주당의 탄핵 남용이 아니고 탄핵할 사유가 있었다고 쭉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29건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의 답변을 요구하는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민주당이 들으면 좋아할 만한 얘기를 굳이 꺼내서 한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또 문영배 권한소장 대행께서 좀 정치적으로 좀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정치적 공정성 문제,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또 한 번 끄집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남용됐다 볼 수 없다고 하는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왜 그러면 탄핵 소추안 넘어왔을 때 제때 심판하지 않는 거죠. 지금 탄핵 소추안이 많기 때문에 헌재가 일이 많아가지고 제때 못 하고 있습니다. 심리를 깊게 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니까 시간이 당연히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면서 탄핵 소추에 대한 심판 결과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남용되지 않고 적당하게 넘어왔다, 한 2개 넘어왔다.
그러면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었을 건데 남용이 돼서 많이 넘어와서 심판이 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용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지금 답변이라고 헌재 생각합니다. 입장에서는 탄핵 소추에 넘어와서 업무 폭주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지금은? 업무 폭주로 포인트 얘기했었어요. 헌법재판 연구관들이 연이 날밤을 새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남용이 아니다. 저는 좀 모순된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탄핵 소추 사실은 좀 민주당에서 발의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돼서 얘기 좀 했습니다. 그 대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뭐 좋다고 했겠습니까? 비판이 있을 거 저희도 알죠. 근데 우리로서는 나름의 할 말은 있는 사안인데 이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면 끝이 없죠. 쌓인 겁니다. 서로 쌓인 거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도 아무 잘못 없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김수환 평론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도 뭐 잘못이 없지는 않다. 약간 뭔가 또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니 상황이 또 뭐 이게 또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게 싸우자면 뭐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싸우는 건데 또 이렇게 좀 묘하게 얘기를 했네요. 조금.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치인들끼리 굉장히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면서 감정이 격해지고 그게 액션으로 이어지고 하는 게 있었죠. 특히 법사위에서 그런 게 많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재명 대표 입장은 저렇게까지 탄핵을 많이 하자는 입장은 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은 이런 줄탄핵 이런 걸 이렇게 원한 게 아니었다. 상당 부분은 같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법사위에서의 어떤 법사위원들의 어떤 상당히 감정적인 대립 속에서 액션이 이어지고 그런 걸 또 이제 대표가 무조건 다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이게 탄핵이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어떤 소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저 인터뷰는 어제 저녁에 밤에 있었던 인터뷰인데 결과는 오늘 오전에 나니까 이게 결과 알기 전에 나온 인터뷰거든요. 근데 저 인터뷰 내용을 오늘 오후에 했다 그래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 인터뷰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했으니까 진정성이 더 있다고 봐줄 수는 있는 것이겠죠. 그럼 탄핵 소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약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 뜻입니까? 그리고 저 인터뷰 자체도 쓴소리를 듣겠다라고 보수 논객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약간 솔직하고 담백하게 소회를 밝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남용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남용이라고 단정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이 나왔어요.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당연히 남용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남용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정치권에서는 남용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권은 지켜야 될 금도가 있고 그다음에 역사와 국민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될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자,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힘이 있는 거를 쉽게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쉬움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때로는 심하게 얘기하면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을 하려면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순간까지 노력한 후에 탄핵 카드를 써야 된다고 줄곧 저는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너무 게을러지면 안 돼요, 정치인이.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이거는 부당하다는 거를 알리고 또 알려서 자기가 어느 정도 모든 에너지가 소진됐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를 쓴다면 그 카드의 진정성을 국민이 알아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 소추라는 선택을 너무 쉽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같으신데 이준우 대변인. 저는 탄핵이 좀 많은 건 사실이다 이렇게 슬쩍 뭔가 본인도 인정한다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저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럼요. 사과를 해야죠. 왜냐하면 1948년 우리 정부가 수립한 이래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가 되기 전까지 총 탄핵 수가 21개밖에 안 됩니다.
그 전까지 누적이 21였어요? 예, 거의 60년 넘는 근데 지금 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발의된 게 29이고 29건이지 않습니까? 통과된 게 13건인데. 그렇죠. 인용된 건 빵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최상목 대대행도 지금 탄핵 소추 얘기가 좀 나오고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1개가 돼요. 그러면 무슨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무슨 탄핵에 아이스크림에 중독된 것처럼 탄핵을 중독하는 베스킨 탄핵 같은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상희 평론가. 우리 이준우 대변인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 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이가 없습니다. 왜? 오.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것도 뭐 가능하면 사과에 준하는 유감을 표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분들 아닙니까? 예? 굉장히 심각한 일이 예, 지금 예. 일어나 있고 우리 경제가 파탄지경이고 국민이 그 속에서 굉장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사과를 제대로 책임 있게 진정성 있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상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슨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좀 약간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사과 얘기일 것에서 갑자기 긴장 수위가 조금 올라갔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나온 4건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왜 이렇게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에서 주목을 받는지 아까 첫 번째 이유가 그동안 탄핵소추 발의된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목받는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또 한 가지 주목받는 게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정치권은 이 부분 굉장히 집중했는데요. 앞으로 나오게 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오늘 결과가. 혹시 뭐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혹시 헌재가 여러 가지 판단하는데 무슨 영향을 좀 받은 겁니까? 뭐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오늘 결과를 놓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오늘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연결지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몇 가지 이유를 밝혔었죠. 거기에 야당의 이런 줄탄핵, 이런 탄핵 소추안 계속 발의한 거 이런 게 있었건데 오늘 이거를 꺼낸 겁니다. 이준우 대변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요 이번에 결과가 기각의 결과가 예. 어떤 그 영향을 준다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준다보다는 대통령의 탄핵이 어떻게 나오겠다 예측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그래요? 말이냐면 헌재가 지금 정치적인 사안 같은 경우는요 4대 4로 나눠요. 무슨 말이냐? 정치적 사안. 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틀 근무하고 탄핵됐습니다. 예. 딱히 뭐 정책적으로라든가 본인 행정권을 발휘해서 딱히 잘못한 게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이유로 탄핵시켰죠. 그때 기각된 게 몇 대 몇이었습니까? 4대 4. 4대 4였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아닌 정치적 사안이 아닌 일반 행정 관료라든가 정무적인 그 정무위원이 장관들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8대 0으로 비교적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권 관련이라든가 장관 관련된 거, 검사 관련된 거 이런 것 관련됐을 경우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8대 0 이렇게 가는데 정치적 사안 같은 경우는 4대 4로 본인들의 어떤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정치적 사안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심판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이러한 추세로 보고인데 4대 4로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러니까 뭔가 헌법상 넓명 의견이 갈릴 거다고 지금 전망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 네. 일단 윤곽근 변호사가 이거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다 약간 이런 예. 취지의 주장을 하고 지금 이준우 대변인은 이게 정치적 사안이니까 뭔가 갈릴 것 같다는 또 전망까지 내놨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면 저는 한 진영이 아니라 예. 적어도 중도까지는 아울러야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적어도 우리 그 정도 수준에 있어서의 국민들은 좀 어이가 좀 없다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준석 바통위원장 탄핵됐지만 결론에 의해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좀만 인내하면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비상계엄을 해요?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요? 근데 그게 정당하다고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정치적 해석과 법 해석에 대해서 저와는 의견이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인 의결에 대한 법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이게 갈린 거고요. 예.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갈리지 않은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재량, 그 권한의 재량 범위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판단을 할 때는 아주 제한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제한적인 영향이 뭘로 나타나냐? 개별 의견이라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개별 의견적으로는 이런 데 좀 문제의식을 나도 느껴. 그렇지만 법과 헌법에 의거해서 예.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나는 이거는 인용으로 나는 할 수밖에 없어. 내지는 기각으로 할 수밖에 예. 없어라는 거를 나머지 두 개의 사안에 대해서는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개별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법과 헌법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게 할 것이다. 예. 그래서 만장일치로 저는 인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완전 갈렸어요 지금. 의견 갈려서 뭐 몇 대 몇으로 나올 거다. 여기는 만장일치로 결정할 거다. 이렇게 완전 갈렸습니다. 자, 서정희 변호사. 오늘 나온 4명에 대한 헌재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주는 걸로 봐야 됩니까? 영향이 없는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변호사로서. 일단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 사실 이번 결론은 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뭐 별개로 봐야지 뭘. 네. 예. 일단 뭐 사안이 다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예. 결국 이 계엄의 사유 중에 하나로 주장을 했었던 야당의 그런 탄핵 남발이 입증된 것이다라는 오늘 아까 주장을, 윤곽근 변호사 그 지점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당연히 그 주장을 할 수 점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일단 가정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그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뭐 전시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상당히 이제 그런 사유들은 엄격하게 인정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의 이 결과를 뭐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연관짓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관심사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걸 앞두고 있어서 그 앞둔 상에서 헌재가 4건의 탄핵 소추에 대한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는 거죠 지금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인터뷰에서 뭐 탄핵 소추 이런 관련된 탄핵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얘기를 꺼내나요? 글쎄요, 이게 어떤 이유, 어떤 의도에서 이 얘기를 꺼내놨을까요? 일단 그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죠. 야권의 마이너 입장에서 책임이라고 하니 크지 않았죠. 네. 자유롭게 내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지금 와서 비교를 해보니까 개인의 부정부패 문제나 이런 것들하고 네. 국가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거기에 비교하니까 전혀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당내에서도 이게 그냥 하는 빈말이거나 전혀 근거 없는 헛소리처럼 보이지 않는다. 네. 한번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다가 지금 그 상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너무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라서 쉽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준우 대변인 이거 상당히 묘한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사유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사유는 엄연히 다르고 윤석열 대통령 사유가 더욱 중대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간 뭔가 억울한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의 얘기를 지금 꺼내놓은 겁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뒷부분에 얘기한 게? 그래서 저도 이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왜 뭐 다시 한번 뭐 나왔을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 같은데요, 지금요? 네, 근데 실제로 당에다가 그런 지시했는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라 했는지는 그냥 방송에서 한 말인지 실제 했기 때문에 한 말인지 좀 저는 의심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야당에서 굳이 이 상대 정당에 있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 다시 리뷰하는 7, 8년 전 걸 다시 지나가서 이미 탄핵이 됐는데 그쵸. 검증해봐야 된다는 네, 얘기를. 그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그런 의문이 들고 또 하나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생긴 정부가 어떤 정부죠? 문재인 정부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만약에 그게 전제한다 그러면요. 문재인 정부 탄생의 정당성에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발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묘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묘한 그러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 친문과 지금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친문 세력들을 돌려가게 하는 어떤 그런 비판으로 논조 제기한 거 아닌가 좀 의심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좀 이상하게 드는 게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옛날에 이런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로 존경한 줄 알더라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 말도 비춰보면은 저 맥락이 무슨 진정성을 갖고 하는 맥락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별 생각 없이 무심결에 한 말인 건지 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묘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희 변호사, 이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재평가입니까? 아니면 당시에 뭐 탄핵 사유를 다시 한번 검증해봐서 뭐 다시 따져봐야 된다 취지입니까?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말입니까? 판결을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예. 시간상으로도 없고 방법적으로도 그렇죠. 별로 원래 없어요. 헌법재판 단시간이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워딩이죠. 뭡니까? 어떤 의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비교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중한 예. 중대한 그걸 실수와, 강조하기 불법을 위해서? 저질렀고 상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윤 대통령하고 비교하면은 참 억울하겠다. 약간 억울한 측면이 네, 있는 것 있을 같다는 수도 걸 있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박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발생한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아, 수사. 수사를 하면서 기존에 없던 직권남용도 끌어다 쓰고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도 만들어내고 예. 해가지고서 지금 그걸 또 은연 중에 합니다. 얘기한 거다,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비교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예. 상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비해서는 그러면 억울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워딩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발언 굉장히 말문에 어리둥절했어요, 지금. 제가 예.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언급하면서 좀 측은지심을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TK를 좀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 정서를 조금.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본인의 오락가락 행보 중 하나가 뭡니까? 원래 민주당은 중도 보수였다는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진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이제 발언의 맥락상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중도에서 표심을 가져오지 못한다 그러면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대권 잡는 걸 요망한 일이다. 그래서 요원한 일이다. 그래서 아마도 중도를 의식한 그런 계산된 발언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를 해주시네. 그래요? 아무튼 어제 저 얘기가 오늘도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의도에서 이 얘기를 꺼낸 건지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간 뭐 억울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왜 꺼내는 거지? 약간 그랬습니다. 두 분이 해석을 좀 해주셨어요. 자, 다음 이슈도 굉장히 좀 묵직하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좀 쉽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법원과 검찰 요즘에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어리둥절해요. 일각에서는요, 법원과 검찰 모두 이거 앞뒤가 뭐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반응까지 나옵니다. 우선 어제 있었던 법원 행정처장의 얘기,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무부 차관의 얘기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항구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제가 적시항구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병은 석방하고 그리고 적시항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아본 선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약간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해서 구속 집행이 계속 이루어진 순간부터 위헌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소급해서 위헌 법률에 근거해서 구금한 셈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본안 재판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지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우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검찰이 입장을 좀 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거 법원이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이거 즉시 항고를 안 했거든요. 검찰에서. 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거 이 입장 변화 없다. 흔들림 없어야 된다. 그리고 즉시 항고 제기 않고 본안 재판에서 이거 따져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 서정빈 변호사 질문 겸 제가 설명을 좀 시청자께 드리면 이거예요. 우선 검찰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항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석방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법원이 지적한 대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 안 하고 계속 그냥 지금 한 대로 날로 계산할게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항고 안 하면서 또 날 계산 계속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법원은요. 지금 구속 취소 결정한 거 법원이잖아요. 법원에서는 취소 결정을 하고는 법원 행정처장은 검찰이 이에 불복해서 즉시 항고해야 된다고 또 그래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 서정민 변호사. 법원이나 검찰 모두 뭔가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냐 지적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통상의 경우다라고 한다면 법원 판단에 대해서 검찰의 판단과 다를 경우에 검찰이 이제 다투려고 하고 당연히 이제 법원 내부적으로는 법원 판단이 맞다라고 해서 다투는 거 문제 있어요라는 게 원래 법원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의 입장에서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서 검찰에서는 이거 항고 문제 제기 안 하고 포기할게요. 법원에서 오히려 왜 포기하세요? 문제 제기하시죠. 이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저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상당히 조금 곤란하긴 한데 일단 적어도 제 생각에는 현재 이 구속 기간 판단에 대한 법원 판단에 상당히 이제 논란거리가 일단 존재한다.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입장들이 서로 바뀌고 또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검찰에서는 일단 즉시 항고는 하지 않았지만 또 내부적으로 여전히 그 전에 관행대로 구속 일자는 날짜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또 내부적으로 이 판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포기한 점에 대해서 또 상당한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법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일종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법원 실무제요와 같은 그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사실 검찰의 기존 관행과 마찬가지로 구속 일정을 계산을 할 때 일자로 계산을 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아마 추측컨대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의 그 근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 판사들 사이에서 좀 논란이 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이 판단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관례를 이제 법률 해석을 통해서 바꿔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단지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혹은 법조계 전체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지금 이런 주장들이 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분 의견 좀 들어볼게요. 이준우 의견. 이게 뭔가 입장이 바뀌었어요. 아니 법원에서는 문제 제기하시죠. 항고하세요. 기간 남았는데 왜 안 합니까? 오늘까지인데. 근데 검찰에서 포기했다니까요. 자꾸 왜 그러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죠. 저분이 우리 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네, 저는요 저렇게 답변한 이유가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굉장히 언행에 대한 신중해야 되고 법과 근거에 규정의 근거에서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는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거 말고는 설명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 수사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무리하게 이끌었다 비판받고 있죠. 그분이 우리 법 연구 출신이고요. 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발급하고 재발급하고 구속영장까지 내준 판사 3명이 전부 다 우리 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헌재에서도 지금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 연구회 출신 아니고서는 저렇게 저렇게 법원 처장이 행정처장이 발언한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법원 행정처장한테 이재명 대표 재판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빨리 사법행정권을 발동해가지고 재판 속도를 올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법원행정처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규정하고 있는 103조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자, 김성현 평론가, 네. 약간 좀 많은 분들이 약간 어리둥절한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지금요. 이걸 지금 이준우 위원은 약간 이제 이게 약간 이 판사들의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얘기하셨는데 뭐 그건 뭐 그거 포함해서 지금 이 상황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 일단 우리 이준우 위원님께서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저는 들으면서 아직도 이 장발장, 주홍글씨 뭐 이런 시대에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근대 국가가 만들어졌으면은요, 법은 법대로 죄가를 치르고 그 외에는 뭐 따르게 기본권이나 권한을 인정하는 선에서 사안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 장발장 주홍글씨 뭐 이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자체하고 이 사안으로 생각을 하면. 이 사안은요. 일단은 검찰은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하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법원은 별로 의아할 게 저는 없는 게요. 자, 이 하급식 재판부가 나름대로 독립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본인들이 하급심 재판부라는 거를 인정을 하면서 이거는 상급심에서 판례를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결정문을 써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 판사가 결정을 하면서도 이거는 우리 하급심 한 개의 독립된 재판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상급심으로 가져가서 판단을 받아보고 법리로서 형성을 하는 게 좋아라고까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거에 그냥 동조하는 겁니다. 이 지금 법원행정처장은 그 재판부의 의견에 동감을 표시한 것뿐이에요. 아니 당연히 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급심 재판부가 또 똑같은 것들을 그동안 결정해 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울산에서도 구속 취소 항고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 인용되고 한 번 기각됐습니다. 틀리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도 날짜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일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급심에서 최종심에서 결정을 해줘야 그게 판례가 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리 형성을 하라는 취지이고 내부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이면 이 재판부의 취지도 파악을 해봤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취지에 동감을 표시한 것뿐이다. 전혀 독립된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혼란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이건 법원이 좀 이상합니다. 거기 문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검찰이 조금 이상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약간 완전히 다르게 보셨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놨어요. 주장이죠. 들어보겠습니다. 즉시 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법원 행정처장이 즉시 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구속 취소 결정이 있고 석방 지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법적 규정의 체계로 보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즉시 항고 포기에 다시 포기는 법상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포기에 포기란 표현까지 등장했네요. 서종인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 얘기 좀 들어봤는데 내용 보니까 약간 검찰 쪽을 두둔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 상황에서 현 시점에 이제 검찰 편을 드는 듯한 그런 취지의 발언이 굉장히 묘한데 또 상황이요, 다소 지금. 묘하기도 한데 사실 뭐 제가 변호사 입장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그런 주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피고인 혹은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혹은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받느냐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불구속 상태의 재판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결국 이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뭐 법원 입장, 검찰 입장 계속 다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 이 상황에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상급심 판단에 가서는 또 다른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 구속 취소의 결정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점을 우려했을 때 결국에는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변호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시 항고에 포기에 포기는 있을 수도 없어요. 그 말이 그 뜻이었군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소리였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네, 지금부터 행정부의 사열로 바꾸겠습니다. 네 줄로. 자, 뭐 지금 이 헌법재판소를 향한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임박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뭔가 주장을 하고 주장을 넘어서 압박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여야에서 다 있거든요. 지금. 이런 가운데 이 여야가 상대 정당을 향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합니다. 물론 이 날선 비판의 배경은 다 헌재의 판단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 여야가 뭐라고 상대를 향해서 얘기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삭발한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삼아서 헌법재판소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스토킹 범죄자 수준입니다. 헌재는 민주당의 스토킹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깨어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탄핵 기각을 강변하고 헌재 공격을 공언하는 국민의힘과 극우 집단의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계속 겁박할 거면 차라리 윤상현 의원 말처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스토킹 범죄하고 있어. 스토킹 범죄. 뭐 머리 깎아서 그걸 보낸다고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지금 해산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주장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한 가지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박홍근 의원이 요거 무슨 법을 하나 발의한다 그래요. 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 발의를 하겠다고 지금 알려졌는데 뭐냐면 내란 및 외환죄로 대통령이 형이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지체 없이 헌재에 그 대통령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정당법에 넣겠다는 거예요. 이거 국민의힘을 겨냥한 거죠, 지금. 아무리 봐도. 이렇게까지 지금 일단 하나가 나왔어요. 두 분 모시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정기남 주선대 개혁연구소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동원 대변인. 지금 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개별 의원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다. 당차원은 아니고요. 라고 설명이 있었는데 아까 박창대 원내대표는 지금 해사다라 얘기가 나와서 약간 좀 뭐 맥락이 연결된 거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데 이 국민의힘을 겨냥한 정당 해산 청구하는 이 정당법 개정안 발의하겠다는 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는 정말 하다 국민의힘 해산하라 하는 얘기까지가 나왔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마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최근에 우리 근대 현대 사회에서 정당 해산한 적이 한 번 있죠. 네, 이석기 씨가 지휘를 했던 통진단 해산인가요? 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때의 일입니다만은 실제로 헌재에서 인용이 됐죠. 그래서 해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과 그 당시에 이석기의 통진당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금 보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게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제 내란 프레임이라는 그 약효가 거의 떨어지려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너희들은 내란 세력이다, 내란당이라는 것을 또다시
프레임을 두껍게 씌워주려고 저렇게 내란당 해산 위원 심판 청구라는 카드를 꺼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그게 먹힐까요? 이른바 대한민국은 양당 체제입니다.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 계열,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수십 년간 양당 체제고 제3의 정당이 발붙일 곳이 있었습니까? 그런 정당에게 해산을 하라. 글쎄요, 참 이거는 위협치고는 아주 치졸한 유치원 수준의 그런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 평을 하고 싶습니다. 정기환 교수님,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런 주장성 법안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국민의힘 겨냥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외환 혐의로 만약에 형이 확정받고 또 대통령으로서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 이 상황이 되면 공당을 지향한다면 국민의힘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보수 세력이었던 공당이 되고자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당연히 단절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공당이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불살라버리겠다고 하는 극우 세력들의 어떤 준동에 그냥 부안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정리를 못 해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자, 이번 주가 됐던 다음 주가 됐던 탄핵이 만약에 인용되면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입니까? 여전히 탄핵된 대통령도 우리 당의 일원이었고 1호 당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할 겁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박근혜 정권 시절 자, 통진당의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석기 씨 뭐 종북 좌파 친북 얘기하면서 전자밥솥으로 폭탄을 만들고 뭐 이런 혐의들입니다. 자, 소위 종북 좌파라고 하는 딱지를 찍어서 해산시켰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번 사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치인을 처단하고 헌법기관을 침탈한 어마어마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당을 자처하면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그저 보호해주고 옹호하는 데 급급한다면 이런 법안이 나오지 말한 법이 없다. 그리고 위헌정당 심판소송은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한 굉장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약간 좀 험악해지는 거죠, 정당끼리. 그런 가운데요, 요즘에 이제 가짜 뉴스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 가짜 사진이 등장을 했군요. 이 설명이 잘못된 거죠, 완전히 잘못된 거죠. 지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좀 뭡니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데 뭐 북한을 방문했다는 가짜 뉴스, 가짜 주장이 막 돌아다녔대요, 최근에. 여기 보면 맨 위에 하얀 바탕으로 쓴 글씨 좀 볼게요. 이런 게 막 이 온라인상에 막 돌아다녔다는데 문성근 씨하고 같이 갔었군요. 북한에 갔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뭐 시족은 중요하디요? 약간 이거 북한식 사투리 표현이잖아. 그러면서 사진을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저희가 누굽니까? 저 김정일 아닙니까? 과거에. 여기 동그라미로 악수하고 있는 양복을 입은 사람이 여기가 뭐 문영배다 막 이런 취지로 여기다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문영배 권한대행 사진을 딱 박아놓고 문영배 뭐 옛날에 북한 갔다 뭐 이런 취지로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근데요, 문영배 권한대행 아니에요. 이분은요,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입니다. 엉뚱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본인이 이걸 보고 기가 막혀서 입장을 밝혀요. 내가 2007년에 당시에 북한 간 내 사진인데 왜 나를 갖고 문영배 대행이라고 이렇게 가짜로 만들었느냐 주장을 한 이득이에요. 다음 하나 보겠습니다. 김근식 위원장의 설명이에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제 사진인데요. 저거든요. 좌우막론하고 가짜뉴스 척결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을 붙입니다. 훨씬 잘생기고 누가 봐도 다른 얼굴인데요. 본인이 더 잘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혼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예요. 이거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날이 서 있거나 또는 뭔가 자꾸만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는 거 아니냐. 이게 단적인 증거 같거든요. 지금 상황이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굉장히 눈을 잡는, 동시에 굉장히 좀 걱정을 하게 만드는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느냐 수용을 못 하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수용 정도, 그러니까 수용을 잘 하시겠습니까? 수용을 못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거에 일단 보세요. 54%는요. 응답자 54%는 내 생각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달라도 수용하겠다고 했어요. 일단 반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 42%나 됩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수용 못하겠다는 거죠, 지금요. 김동원 대변인. 네. 물론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과반 넘어가요. 그렇지만 42% 이것도 굉장히 높거든요. 수용 못한다는 의견이 무려 내 생각과 만약에 헌재판에 다르면 난 수용할 수 없다가 42%나 됩니다. 이러다 진짜 무슨 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42%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잘 한번 그 비교를 해보면은 이번 최종 선고에서 인용이 아니고 기각이나 각하를 내다보는 예측하는 분들이 대략 40에서 45% 되는 여론조사가 꽤 있었죠. 네, 바로 그런 저 수치는 그 헌재가 자초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마 합리적일 겁니다. 절차적인 정당성 그리고 지난번 석방 지휘 때 이 절차상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모호성, 적절성 이것을 지금 이 부장판사가 적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가 헌재의 절차적인 적법성에 매우 미흡하다는 것은 지금 뭐 한두 건이 아니죠. 아마 제가 시간만 주시면은 10대 개를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헌재의 절차적인 적법성은 매우 지금 취약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 42%라는 의미는 헌재 재발 남은 기간에도 재개, 변론 재개가 아니더라도 뭔가 좀 국민들을 설득할 정도의 절차적인 적법성을 좀 갖춰달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국민들이 그래 저 정도 판결이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누가 와도 명쾌한 그런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그런 올바른 판결을 원하는 수치가 바로 저 42%라는 수치의 저 담긴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정기환 교수님, 방금 전에 소개했던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가짜뉴스, 그 사진, 엉뚱한 사람을 문영배 대행이라고 막 설명한 그런 가짜뉴스. 그래서 지금 방금 여론조사 결과가 헌재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할 수 없다가 42%나 되는 상황. 이거 약간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걱정스럽죠. 이게 탄핵 심판이 결과가 어떻게 나든 우리 사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그 정도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여집니다. 먼저 그 문영배 헌법재판관, 그 현직 문영배 헌법재판관에 대한 소위 정부 좌파 세력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막 이런 설명이었어요. 북한을 방문했던 사실부터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김구식 교수랑 뭐 친구지간이긴 합니다만 갑자기 김구식 교수가 문영배로 둔갑돼, 문영배가 김구식 교수로 둔갑한 사진을 놓고 야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특정 세력을 낙인 찍고 종북 좌파로 좌표를 찍기 위해서 근거도 없는 사진을 가져다 놓고 이 사람이 바로 문영배입니다. 라고 하는 이 상황. 지금 저 나오는 저 영상의 사진으로 된 거거든요. 저 그렇습니다. 영상의 모습이. 김구식 교수는 북한학자이면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통점을 찾으라 그러면 아마 뭐 생년월일 65년생이라고 하는 공통점, 같은 대학을 나왔다 하는 공통점 외에는 전혀 공통점도 없을 뿐더러 본인이 또 약간 말도 안 되니까 그러면서 내가 더 잘생겼는데요 뭐 이런 걸 또 강조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구식 교수 입장에서는 의문의 일패가 아니라 의문의 일승인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더 잘생겼다는 것을 한번 홍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자, 어찌됐든 좌냐 우냐 또 극우냐 극좌냐를 떠나서 최소한의 근거도 없는 소위 가짜뉴스. 이거 윤석열 대통령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가짜 뉴스는요 반국가 세력의 소행이라 그랬어요. 심지어 헌법재판관을 좌표 찍기 하려다가 결국은 극우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칭하는 반국가 세력임을 자임하고 나선 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여론조사 문제.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권 개최를 열망하는 세력이 약
47% 정도 되겠습니다. 뭐 40% 후반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소위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찬성 여론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탄핵 결과를 어떤 선고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42%다. 예. 이것은 탄핵 심판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그 이후에 엄청난 사회적 소용돌이를 예고하고 있는 수치다. 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헌법재판소가 어찌 보면 하루라도 재판소의 어떤 결정을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어떤 내부 결정을 통해서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어떤 선고 기일이라도 먼저 제시함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이것을 완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뭐 완전히 거기는 뭐 분열돼 있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 유권자분들도 굉장히 갈라져 있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아까 헌법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것이냐, 수용 안 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요 수용을 못 하겠다는 비율이 42%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음에 하나 더 소개해드릴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여기도 이 결과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를 보여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간단히 보면 인용해서 파면이냐 기각해서 직무복귀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결과를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요, 이게 보면은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요, 인용 파면이 98%나 됩니다. 거의 뭐 100에 가깝습니다. 이게 통계상으로 숫자가 조금 뭐 부족하긴 한데 기각 직무복귀는 1%밖에 안 돼요. 이게 거의 다죠, 거의 다. 그런데 또 반대로요, 국민의힘 지지층은요, 인용 파면이 6%밖에 안 됩니다. 기각해서 직무복귀가 91%.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도 90% 넘어가죠. 반대 방향으로 다 90%씩 넘어갔습니다, 지금요. 지지 정당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완전 다른 거죠. 김동훈 대변인. 이거 역시 얼마나 갈려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참 나라의 비극이죠. 이 건전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양당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탄핵 심판, 정당 해산에 대한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던 그 논리냐라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저 99% 1%만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 글쎄 우리가 많이 보던 장면 아닌가요? 글쎄 뭐 굳이 북한 얘기를 아까 김근식 교수 얘기를 하면서 북한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그 일당 독재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99.9%의 어떤 득표율, 투표율 이런 것들이 거의 투영되지 않습니까? 1이라는 숫자 외에는 99%가 파면으로 얘기를 한다. 글쎄 그거에 비해서 국민의힘의 지지라고 답한 분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좀 유연성이 있다라고. 그 6%가 좀 나왔으니까요. 차라리 차마 그 얘기를 이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양당 지지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렇습니다. 거는 사실인데요. 예, 저는 저게 국가의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저게 에너지로 승화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서 국가의 비극으로 봅니다. 조금 아까 99 민주당 지지자의 99%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99는 98입니다. 98입니까? 예, 좋습니다. 98대 1이군요.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아까 참았습니다마는 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유죄 판결이면 민주당은 해산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되묻고 싶은데요. 왜냐? 예,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를 주창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특히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25만 원뿐만이 아니라 헬리콥터식 모든 국민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회주의성 발언, 이것은 남미의 특정 국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베네수엘라 이미 모라토리움 선언
이런 거 아마 충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시장 경제를 주창하지 않는 세력, 이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그 정당 해산 이런 것을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걱정스러운 거죠. 아까도 그렇지만 비슷한 맥락이에요, 지금요. 이게 걱정스러운 맥락인데, 정기남 교수님. 지지 정당에 따라서 사실 다를 수가 있어요, 입장이요. 이런 굉장히 첨예한 정치적 상황. 근데 각자 90%가 넘게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건 좀 심각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적 내전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 사회적 분열상이. 근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촉발됐는가? 이것은 여야의 물론 뭐 각각의 원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의한 소위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획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태를 가져온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말았다. 물론 야당의 책임이 있냐 없냐 문제를 가지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야당의 정치적 활동을 현직 대통령이 계엄이라고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서 차단하려고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미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존심에 먹칠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정치적 내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야권 입장에서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앞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 사상성을 제기했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래서 야권 입장에서는 압도적 정권 교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런 정치적 내전 상태를 종식하고 또 어떤 뭐랄까 극우 세력의 어떤 의지를 꺾어내리려면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라의 운영의 기틀을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사회 대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다양한 세력을 묶어내는 것. 그것이 지금 야권의 역할이고 또 야권 대선 주자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 야권에 대한 얘기, 여권 상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요. 다음 주제로 좀 깊숙하게 좀 들어가 볼 거거든요. 그 얘기요. 이 얘기는 좀 키워드로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과하라. 지금 사진에는 이재명 대표와 이른바 민주당 내 비명계 잠룡들이 어제 이제 만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사진인데요. 사과하라. 누가 누구에게 저 얘기를 했다는 걸까요? 일단 어제 모습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텐트에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요. 어려운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좀 너무 고맙습니다. 님들을 좀 이렇게 만나 뵙고 싶은데 오늘 늦게 끝나서 자,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잠룡 정치인들과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돼서 뭔가 뭉치고 결집하는 모습 분명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요, 그 전에 한 가지 큰 논란이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 일부가 검찰과 짜고 쳤다. 이 발언 때문에 민주당이 발칵했거든요. 그게 지금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았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는 그 계기를 통해서 가라앉았다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요, 완전히 가라앉은 게 아닌 것 같네요. 이런 반응 나옵니다. 보시죠. 김부겸 전 총리가 어제 이렇게 좀 얘기를 꺼내놨군요. 언론에요. 통합행보의 진정성 인정받으려면 그 검찰 내통 발언 이재명 대표 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아, 사과 요구가 나왔군요. 박용진 전 의원 어제 이재명 대표 한 자리 했잖아요. 어제. 그런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요 간담회에서 했다 그래요. 당 통합과 단결 위해 발언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해소해야 돼요. 듣기에 따라서는 해소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이런 맥락으로 읽히기도 하네요. 비명계에서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정기남 교수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이 당내 일각의 검찰과 짜고 쳤다. 이 발언 참 논란됐었는데 이게
사그러든 게 아니라 지금 계속스럽게 사과 요구가 나왔거든요. 이거 해소가 이렇게 안 되나 보네요. 이거. 해소가 쉽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분명한 어떤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절차와 과정이 될 텐데요. 예. 저는 엊그제 이제 광화문 시국 간담회에서 이게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뭐 박용진 전 의원이라든지 김부겸 전 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아쉽고 미안하다라는 얘기로 좀 퉁치고 갔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입니다만 이재명 당대표가 뚜렷한 증거도 없이 당내 의원들이 검찰과 결탁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말 자체는요.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었죠. 실제로 음모적이고 당을 분열시킬 수 있는 대단히 분열주의적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만난 자리가 뭡니까? 광화문 시국 간담회입니다. 시국 간담회.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지금 당내 문제를 가지고 사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나 또 당내 지지자들이 볼 때는 좀 대단히 우려스러울 겁니다. 자,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해도 부족한 판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당이 비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뭐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당내에서는 이제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자, 26일 선거법 2심 판결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걸 앞두고 어쩌면 당내 반대파들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을 한 거다.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재판 결과 따라 또 뭐 움직이거나 나를 또 공격하거나 일종의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죠. 그랬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뭐 이번 주 다음 주 임박해 있습니다만 탄핵 심판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에 이 당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사과를 출발로 해서 당내 통합을 얘기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이 상과에서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얘기한 내용이 있거든요.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뭔가 좀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심각한 의제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제 부족함입니다. 약간 좀 숙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 부족함이었어요. 심각한 거 아닌데요. 다 지난 일이고 제가 험하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섭섭해하는 분들은 체포안과 관계없습니다. 김동훈 대변인. 사과 요구가 나왔는데 사과에 응할까요? 저는 저 자체로 사실상의 사과를 했다라고 보는데요. 저게요? 제 부족함이다. 네, 사과라는 표현을 썼지 않다 뿐이지 다 지나가는 일이다. 물론 뭐 저거는 이재명 대표의 아주 고유한 치고 빠지기 전법이죠. 얘기하다가 얘기 오면 아유 그건 뭐 다 지나간 일인데요. 뭐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기자들이 물으면 다 지나간 얘기다. 그러면서 본인이 제가 험하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지금 상황이 탄핵 정국에서 매우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런 표현 안 썼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매우 이재명 대표에게는 갑갑한 상황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절대 유리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정치인의 생각은요. 우리가 생각을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의 발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선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근 거의 연일 광화문 집회에 스스로 나가지요. 그리고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오늘 오전에요. 민주당에서 각 간부들에게 사발 통문을 다 돌렸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다 어떤 내용이었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간부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 총집결하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지자체 전라남도 뭐 전라북도 거기에서 이제 평소보다도 엄청 많이 총동원령에 의해서 광화문에 집결을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급하기는 급했다. 왜? 헌재의 판결이 뭐 내일 사실상 금요일 날 다들 예측을 했지만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죠. 빠르면 다음 주, 더 늦춰지면 그 다음 주에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헌재의 이른바 헌재와 민주당은 사실은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대행이 그쪽 성향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글쎄요,
수치는 좀 그렇습니다만 4대4 내지는 5대3이라는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동선 광화문에 스스로 가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시위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지금 상황이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비명계의 대표들을 광화문 시국선언에서 54라고 하고 사실상의 사과를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따지고 보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또 다르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렵게 갑갑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런 비명계에 대해서 만남도 많이 하고 있고 저런 상황에서 빨리 어떤 본인의 부족함입니다. 이렇게까지 숙이고 들어간다. 이런 평가신데 오늘 앞서 여론조사 결과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거기에 또 이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이게 좀 맥락이 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대선 주자 지금까지 보면 개인별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정당으로 묶어본 거예요. 정당 소속에 여러 명이 있으니까 정당소로 딱 묶어보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표의 비중이 압도적이죠. 근데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를 다 합해봤어요. 숫자를. 그랬더니 민주당 후보가 36, 국민의힘 후보가 35입니다. 한 주 전과는 격차가 더 좁혀졌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그리고 대선 구도인식, 그러니까 대선 결과가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바람을 얘기하는 건데 정권 교체 쪽을 얘기하신 분들이 47, 정권 재창출이니까 이거 정권 연장이잖아요. 42, 한 주 전보다 역시 좁혀졌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이것도 깝깝한 상황 같은데 정기환 교수님 이 결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다소 아쉬운 어떤 수치들이죠.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아직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어찌 보면 확실한 대세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정권 교체 여론과 정당 지지율, 예를 들면 정당 지지율 보면은 거의 도토리 키재기 수준입니다. 지금요. 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대선 후보 지지율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역시 보면 30% 초중반에서 딱 묶여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잡혀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탄핵 찬성파 세력 중에서도 여전히 비이재명계가 이재명계라고 할 수 있는 비명이라고 하는 것이 세력이 만만치 않게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가 자,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 이른바 탄핵 찬성 연합 세력의 어떤 틀을 넓게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당내 통합은 기본이고 당내 통합에서 더 나아가서 야 5당의 어떤 탄핵 찬성 세력을 묶어내고 또 중도파까지 중도 세력까지 견인해낼 수 있는 넓은 연대를 위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자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여론을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여론의 어떤 그 지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동훈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 여론조사 두 가지 결과인데 굉장히 좁혀졌어요. 지금 정당 기준으로 봤을 때 후보들, 그러니까 잠룡들을 봤을 때와 그다음에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이것도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는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는 국면으로 전개가 된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아마 하실 텐데요. 저 수치가 혹시 윤 대통령 석방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우리가 또 면밀히 관찰을 해보면 오늘 공개됐기 때문에 그 석방상에 아마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반영이 되면은 그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저렇게 민주당 후보 36, 국민의힘 35로 거의 반영이 됐군요. 이게 3월 10일부터 12일이니까 반영이 된 겁니다. 반영이 된 그렇군요. 반영이 됐으면은 그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이름 없이 정당 후보로 할 때 저렇게 차이가 거의 없는 36대 35면 당연히 오차범위 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의 일극 체제로서 뭐 다른 대안이 별로 없는 상황 아닙니까? 왜 저럴까요? 바로 이 탄핵 국면에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의 잘못은 없나 처음에 많은 분들이 그걸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비상 이 2021세기 대한민국의 백주대낮에 웬 비상 계엄 이런 것만 생각을 했죠. 이게 계몽령이라는 그런 신조어에서 나타났지만 그 이전에는 이른바 29번째 줄줄이 탄핵이 있었구나라는 분들이 그 뒤에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전환길 또 뭐 김계리 변호사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이 비상 국면에 이재명
또 민주당의 허물도 만만치가 않구나라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점점 저렇게 상승 국면을 거론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지율 격차가 저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도 뭐 굉장히 많은 분이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좀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마지막 주제 키워드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도 풀어줘. 누굽니까 지금?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인데 지금 수감돼 있잖아요. 근데 나도 풀어주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일단 첫 번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대요.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고요? 김영선 전 의원 측 얘기는 구속 사유 소멸했어요. 법원이 뭐 안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석방된 거 보고 마음 바꿨거든요. 나도 풀어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명태균 씨 측도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구속 사유가 해제다. 여기도 풀어달라고 그럽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관련된 목소리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구속 취소 신청서를 오늘 접수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늘 접수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시간은 충분했었고요. 예.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 기존에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속 취소해달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은 아니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는 거 보고 나도 취소해 주세요. 왜 나는 안 돼요? 이거예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른 분도 있습니다 지금. 김영현 전 장관 한 차례 구속 취소 청구했어요. 근데 기각됐거든요. 근데요 구속 취소 재청구했답니다. 서울중앙지법 내람 혐의 전담 재판부. 이거 윤석열 대통령 그 담당 재판부 아닙니까? 거기요 지금? 거기에 또 청구했대요. 구속 취소해달라고. 정기환 교수님. 이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석방의 부작용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 부작용이죠.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죠. 나비 효과. 이를테면 서울중앙지법과 대검이 벌여놓은 이른바 어이없는 이 합작 플레이가 결국 만든 나비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가 뛴다? 뭐 이런 속담까지 생각날 지경이에요. 이제 와서는 급기야 중대한 어떤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정치 사범들이 뻔뻔하게 본인들의 구속을 취소하겠다, 하겠다,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누구죠? 우리 김용현 전 장관? 네, 김용현 전 장관. 뭐 구속 취소 청구하겠다? 두 번째예요 지금. 본인이 검찰 출신입니까? 검찰 출신도 아니잖아요. 지금 검찰은요 즉시 항고를 해서 검사나 또는 뭐 검찰 특수본이 받을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즉시 항고 포기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것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정치 사범들이 나도 구속 취소해달라. 심지어는 내란 업무에 내란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행사했던 김용현 전 장관마저 나도 그럼 풀어달라. 예.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을 이렇게 형사사법 체계 자체를 망가뜨려버린 제1차적 책임은 검찰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탄핵 이후 또 정권교체 이후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번 일을 벌였던 검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동훈 대표님.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과 지금 여기 구속 취소 청구한 이 세 명의 상황이 좀 다르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그 구속 기간이 그렇습니다. 넘었느냐 하면 이걸 좀 따져본 건데 여기 좀 다르다 그러는데.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그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그만큼 아주 획기적이다. 아무도 예상을 못할 정도의 우리 사법부 재판 역사상 아주 두고두고 연구를 해볼 만한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판결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그 법조계에서도 얘기를 많이 거론하는데요. 예. 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요. 구속 집행정지가 아닙니다. 일시 풀어줬다가 다시 가두는 게 아니고 구속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구속을 취소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구속 기간이 경과가 된 상태에서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으니 구속은 취소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그분들은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나는 이미 황금폰을 다 제출을 했으니까 그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나도 구속 취소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글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실소를 거듭게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가 뛰니까 뭐가 한다는 것이 이 자초한 거 아닌가. 또 약간은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글쎄요.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나도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됐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희화하는 그런 요인에도 작용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좀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나오는데 오늘 사실은 이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기각이 되면서 사실 직무 복귀를 했거든요.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 얘기를 좀 오늘 꺼내놨어요. 복귀를 하면서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직무 정지됐을 때 그 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되었다는 것을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았고요. 어떤 사건이든지 제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이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책임진다는 자세 수사를 성실하겠다. 그럼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고인 조사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권에서도 관련된 인물에 대해서도 아마 좀 소환해서 조사할 수도 있다. 뭐 언제쯤 할까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건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좀 진행 중인 사안이군요. 자, 잠시 후 뉴스 7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MBN 뉴스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